누구도 넘보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과제는 이제 광대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예, 중요하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를 위해 고심하던 합스부르크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결혼이죠. 결혼은 물론 결혼이죠. 어떤 결혼일까요? 어떤 결혼? 예, 근친혼. 혜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근친혼이 그게 방법이지? 자,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는 원래 오스트리아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롭게 얻은 스페인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요. 멀죠. 많이 멀어요. 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왕이 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다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숙적 프랑스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유력 제후들과 반 합스부르크 동맹을 맺고 합스부르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든 스페인이든 왕이 자리를 비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칼 5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내의 영토를 자기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와 그 일대는 자신의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렇게 나뉜 두 가문은 각자 독립적으로 통치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문의 결속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문의 혈통을 끊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 결과 이들이 택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자신들끼리 결혼해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친혼이었던 것입니다. 네.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문들과 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사이에 두고 다른 유럽 가문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카톨릭을 철저하게 신봉한 이 스페인은 이교도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하고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 때부터 스페인에서 근친혼은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던 종교적인 거네요. 이유도 아주 컸었죠. 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2번이 근친혼이었어요. 아? 예.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펠리페 2세는 이제 2번 더 결혼을 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해요. 어? 웬일로 절로 갔어 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적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근친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째 부인 안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조카랑 결혼했어? 즉 펠리페 2세에겐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결국 펠리페 2세는 근친혼으로 낳은 조카와 또다시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펠리페 2세는 이미 41살이었고 조카인 안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와. 수현 씨, 그 펠리페 2세 아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피에 메리라는 영국 여왕인데요. 저희 배웠는데.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부부 생활에 되게 재밌는 썰이 있거든요. 그게 그 여왕께서는 몸에서 엄청 심각한 악취가 났대요. 근데 필리페도 똑같이 입에서 엄청 심한 악취가 나가지고 여름에는 파리가 고일 정도였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불만도 표현을 못했다고 해요. 어머, 그런 일이. 네. 그리고 필리페가 와이프가 죽은 후에 심지어 그의 여동생한테 대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유럽 역사는 완전 난리 났겠죠.
네, 이 근친혼 때문이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저주라고 할 만한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후대까지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펠리페 2세와 사촌지간이었던 첫 번째 아내 마누엘레 사이에서 태어난 돈 카를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와 이제 실러의 돈 카를로스라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네, 작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주인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실제 주인공입니다. 사실 돈 카를로스는 친모인 마누엘라가 죽음과 맞바꾼 이런 아들이었지만 별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저기 주걱턱이랑 입술 튀어나온 거 보여요.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왔나? 네, 배가 나온 거. 또 다른 거 한번 유심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가늘어요? 예, 다리가 좀 그렇죠? 예, 바로 다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 왜요? 자, 당시 스페인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이 돈 카를로스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짧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의 이 약간 말을 더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데? 아니 미키 씨 돈칼로스한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돈카를로스가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산토끼를 잡아서 데워 죽이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있는 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신발 장인에게 부츠를 먹게 하고 뭐 하는 네. 거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기사를 보면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는데 카를로스가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네. 유전병인가 봐요. 수현 씨 그러면 당시에 카를로스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좋지는 않았죠. 이제 스페인에 있던 오스트리아 대사는 왕자가 자기의 행동이 옳거나 구름을 물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고도 하셨고 프랑스 대사도 왕자가 화가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자와 함께 살아야 할 여자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해요. 안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네요. 게다가 그 한간의 소문에는 이 돈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미소년같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혹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배가 끊기는 거? 저 대가 끊기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때 아버지 펠리페 2세는 한 소녀를 대상으로 돈 카를로스의 생식 능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 다행히 펠리페 2세가 우려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자, 하지만 이 몸이 약했던 돈 칼로스는 이제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17살 때 돈 칼로스가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지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걱정한 펠리페 2세는 당시에 유명한 의사와 해부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치료하게 했죠. 하지만 별로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때 한 신부가 나타나 치료를 위해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뭐야? 바로 미이라를 시신이지만 미이라를 아들의 옆에 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거 끔찍해서 놀래서 깨라고? 깜짝이야 씨. 민간요법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거구나. 웃겨. 이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네.
근데 뭐 빛나는데 왜 빛나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죽은 사람을? 절망에 빠진 스페인의 카를로스 왕세자는 성스러운 몸의 손길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아, 성체. 이 미라의 주인공은 한 100여 년 전에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성인이네. 네. 펠리페 2세는 이제 신부의 조언에 따라서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이 미라를 가져와 왕자 옆에 누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낸 돈 카를로스에게 하늘의 도움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놀랍게도 왕자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그는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펠리페 2세 아버지에게 이 미라의 주인공을 이 꿈에서 만났다고 말했고 후에 이 인물은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디에고라는 이 성인인데요. 이제 하지만 이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돈 카를로스는 도를 넘는 이런 기행을 펼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대해서 엄청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의 반란 세력과 이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집안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 칼로스의 상태는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더 심해졌죠.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다이아몬드에 독이 들었다고 그것을 막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침대를 눈으로 가득 채우고 얼음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일삼다가 1568년 23살의 나이로 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펠리페 2세 뒤를 이어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펠리페 2세의 이 세 명의 아내가 죽고 외아들 돈 카를로스도 죽은 지 이제 10년 후에 조카와 네 번째 결혼을 했던 펠리페 2세는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하. 그가 바로 펠리페 3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3세는 아버지처럼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펠리페 3세는 신하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스페인 통치에 속을 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근친혼을 선택한 거죠.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손녀 마르가리타입니다. 6촌벌 4촌 사이가 부부가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 때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은 더 정략적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국력이 강해졌던 겁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펠리페 4세는 23살의 나이에 이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펠리페 4세는 곧바로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시집간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29살 차이의 마리아나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요? 네, 여동생의 딸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우 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너무 못하겠는데. 근데 나이도 나이인데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절대 못할 것 네, 같은데.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하지만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을 해서라도 다른 가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의 핏줄이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영토를 지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와. 다른 가문이랑 결혼해서 그 혹시 땅이 넘어갈까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하하. 그리고 이때 펠리페 4세와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이제 간질을 앓다가 이제 죽어요. 두 아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희망? 예, 바로 1651년에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귀여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유전병이 진짜. 없는데요? 네. 자, 마리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가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이뻐했던 딸이어서 나의 기쁨이라고 늘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손이 귀했던 펠리페 4세는 마리가리타 공주의 삼촌뻘인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일찌감치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사위이자 같은 가문의 레오폴드 1세가 스페인 왕조를 이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미래의 신부인 마르가르타 공주의 외모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마르가리타 공주의 주위에 하녀를 심어놔요. 그 하녀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네. 보고를 받는 거죠.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걔가 영화 보면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뭐 편지나 이런 걸 보낼 때 비둘기를 썼잖아요. 네. 혹시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써 마드리드에서 비인까지 비둘기가 날아가서 아마 떨어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수현 씨 오답입니다. 네, 정답. 혜성 씨. 초상화를 계속 그려오라고 해요. 주기적으로.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바로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그린 전신 초상화를 요구한 거죠. 야, 그럼 초성화 많이 남았겠다. 예, 그녀가 커가는 모습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볼 수 있게. 네.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진짜 예쁜데? 비슷하다. 익숙한 예쁘게 자랐다. 네. 첫 번째는 마리가르타 공주가 5살 무렵 때, 그다음 두 번째는 8살 무렵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살 무렵 필리페 4세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 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리가리타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정혼자에게 이제 확인시켜 준 것이죠. 수현 씨 이렇게 초상화를 계속 그려왔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궁주분 왼쪽 손에 모피가 보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삼촌이자 남편 레오폴드의 선물인데요. 선물을 잘 받은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거 더 빼돌릴 수 있으니까. 잘 받았다. 그런데 이 초상화를 보면 마리가리타 공주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턱이 나오기 시작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턱이 점점 길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예쁜데. 아, 초상화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려달라 그랬나 보다.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뽀샵. 뽀샵입니다. 예. 아, 옛날 포샵. 이는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아버지 펠리페 4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형적인 턱 모양이죠. 예, 훗날 우리가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합스부르크의 턱이 계속 해왔던 근친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2019년에 Annals of Human Biology라는 그 인간 생물학 연대기라는 과학 학술지에 이 합스부르크 턱과 근친혼과의 관계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에 걸쳐서 얼굴 변형의 정도와 근친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부모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계승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친혼을 할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를 보면 필리페 2세가 부정교합이 그렇게 심각해서 이제 생긴 별명이 바로 서류왕이에요. 서류왕? 서류? 네,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가 최초로 서류 결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말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지만 이 당시 합스부가의 인물들을 그린 화가들은 그들의 턱을 가능하면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